자, 오늘 교재 82페이지. 자, 사령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82페이지 보시고, 그 다음에 프린트는 이따가 좀 활용하겠습니다. 사령. 자, 죽은 영혼이라는 뜻인데, 죽은 영혼. 자, 이제 자, 잠을 깨고, 자, 사령. 교재 82쪽을 보는 겁니다. 자, 이 교재 여러분 딱 보면, 자, 이 어떤 시들, 이런 시들은 드물다 안 보면. 자, 이 말없음표, 말없음 또는 뭐 우리가 흔히 말줄임표. 자, 대부분의 시는 그냥 어떤 발화로부터 언어적인 표현으로부터 이제 시작되는데, 요 말없음표가 또 있다는 것은 뭔가 자기가 말문이 잘 터져 나오지 않는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우리가 뒤에 있는 시를 갖고 해석해 보면 자기가 떳떳하지 못하고 떳떳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의 영혼이 죽은 어떤 그 영혼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이런 시는 별로 없어. 그리고 이걸 갖고 이 시가 나올 때 문제가 되는 경우도 별로 없거든. 그러니까 우리는 한번 이름을 생각해 보는 거야. 어떤 시가 말 줄임표 또는 말 없음표로 시작한다. 평상적인 시도 그런 게 별로 없잖아. 그러니까 전체 시의 내용을 보면 내가 어떤 정정당당하고 떳떳하지 못하기 때문에 뭔가 내 말을 갖다 쉽게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태란 말이야. 그렇게 시작하는 거라. 응? 자, 그러면서 활자는 반짝거리면서 하늘하에서 간간히 자유를 말하는데 나의 영혼은 죽어 있는 것이 아니다. 자, 활자와 그 다음에 나, 시적 활자 나를 서로 대조하고 있는 거죠. 응? 자, 활자는 어떻든 간에 자유를 말하고 있어. 간간이지만 자유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 나는 어떠세요? 나는 결국 나의 영혼은 사령이야. 죽은 영혼이란 말이야. 응? 그렇기 때문에 나는 말을 못하고 있는 거지. 말을 못하고 있는. 활자는 간간히 자유를 말하고 있는데 나의 영혼은 죽어 있는 것이 아니냐. 버치어 그대의 말을 고개 숙이고 듣는 것이 그대는 마음에 들지 않겠지. 마음에 들지 않아. 자, 여기서 벗은 그대로 뭐 활자이지.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이 여기가 1년도 그렇지만 의인화의 수법이 활용되고 있는 거예요. 자, 벗 그대의 말을 고개 숙이고 듣는 것. 자, 고개 숙인다. 어떤 고개 숙이다는 것은 어느 행위잖아. 어떤 고개 숙이는 행위를 보이고 있는데, 자, 이것도 역시 무엇으로 기인된 거야? 자기가 떳떳하지 못함, 정당하지 못함, 이런 것 때문에 결국 고개를 숙이고 있다. 그래서 어떤 시적 화자의 어떤 행위, 행동 이런 것들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를 시를 볼 때도 파악합니다. 자, 그대는 마음에 들지 않겠지. 자, 자유를 말하고 있는 그대 활자는 이렇게 정정당당하게 행위를 실천하지 못하는 내 자신에 대해서 그대도 마음에 들지 않겠지. 마음에 들지 않아라. 자, 마음에 들지 않아라. 거기다 밑줄을 그어봐요. 자, 그리고 그 앞에다가 의역하면 이런 내가 나도 마음에 들지 않아라. 이렇게 볼 수 있어. 이런 내가 나도 마음에 들지 않아라. 이렇게 의역할 수 있어. 자, 그 다음에 모두 다 마음에 들지 않아라. 미치가 볼까? 그 다음요. 모두 다 마음에 들지 않아. 뭐 미리 해보면 그 다음에 사연의 끝에 봐봐.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마음에 들지 않아. 거기다 미치고 봐. 자, 이렇게 돼 있어. 자, 첫째 이런 내가 마음에 들지 않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뭐가 있어? 모두 다 마음에 들지 않아. 나를 둘러싼 모든 것들이 마음에 들지 않아. 그 다음에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시간 또 마음에 들어. 자, 이렇게 되면서 자, 점층적으로 확대되고 심화되어 있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나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것들이 마음에 들지 않아. 그 다음에 또 뭐? 결국
나의 시간, 어제의 삶도, 오늘의 삶도, 그다음 내일에 대한 비전도 없어. 내일도 마음에 들잖아. 이렇게 확정되는 거. 이걸 여러분이 잘 또 음미해봐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모두 다 마음에 들지 않느라. 이 황혼도 저 돌벽 안에 잡혀도 사실은 이 대상이 이렇게 중요하지 않아. 내가 마음에 들지 않고 나를 둘러싸여 있는 모든 것들에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막 황혼이든 잡초든 담장의 푸른 페인트빛도, 담장에 어쩌면 뭐 어떤 현실을 비판하고 있는 어떤 슬로건이나 표 같은 것들이 막 적혀 있을 수도 있겠어. 부당한 현실에 대해서 비판은. 그러나 그런 것도 있지라도, 혹은 저 고요함도 이 고요함도, 일반적으로 고요함은 막 평화로움과 통하지만, 그러나 지금 이 상황은 그런 건 아닌 것 같아, 현실이. 그러니까 뭔가 소리 높여 말할 수 있어야 되는데 말도 못하고 있고 숨죽이고 있는 상태일지도 몰라. 그치? 그 고요함은 긍정적이지 않을 수 있잖아. 응? 그래서 모든 것들이 마음에 들지 않고, 더 나아가서 그대의 정의도, 활자가 말하는 정의도, 우리의 어떤 섬세함도, 이 섬세함이 또 어떻게 보면 진짜 섬세함도 있겠지만 나약함도 있을 수 있어. 하여간 그대가 말하는, 활자가 말하는 정의도, 우리의 섬세도, 그 다음 거 우리가 잘 이해해야 돼. 행동이 죽음에서 나오는 이 욕된 교회에서, 자, 이 부분을 가로치고, 행동이 죽음에서 나오는 이 욕된 교회에서, 행동이 죽음에서 나오는 이 욕된 교회에서는, 이렇게 이 부분을 생각해보자. 자, 이 부분을 또 이해하는 것이 이 시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시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 자, 이렇게 봅시다. 첫째, 행동이 무엇을? 행동이 죽음에서 나온다. 죽음. 그러니까 죽음을 동반해야지만 어떤 행동을 할 수 있다 생각해봐. 그러면 긍정적인 현실이 아니죠. 어떤 행동이 죽음으로부터 비롯되는 거야. 그럼 내가 이 부당한 현실에 대해서 어떤 행동을 하려고 그러면 나의 생명을 담보해야 되고 생명을 걸어야 돼. 그렇게 이해한다면 이것은 아주 부정적 현실이겠지. 자, 행동이 죽음에서 나오는 이 상황은 지금 아주 부정적인 현실이라고 볼 수 있어. 그렇지? 자,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고. 자,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냥 나의 행동이 죽어 있어. 행동 자체가 죽어 있어. 그러면 실천적 행동을 하지 못하고 있는 자신이야. 그러니까 나의 행동 자체가 죽어 있는 거. 이건 뭐 실천적 어떤 행동 또는 대응, 이런 것들이 없는 거죠. 실천적 대응이나 행동이 없는 상태. 그래서 이 실천적 행동이 없는 상태, 이것을 시인은 또 어떻게 했냐? 자, 욕된 교회. 여러분, 교회의 반대는 뭡니까? 중심이죠. 어쩌면 이 중심은 떳떳한 행동을 해야 되는 거야. 그렇지? 교회에 있다는 것은 비켜서 있는 거지. 중심에 있지 않고 절정에 또는 핵심에 서 있지 못하고 비켜서 있는. 그러니까 그것은 욕되다는 부끄러움. 즉 실천적 행동을 하지 못하고 행동이 죽어있기 때문에 내가 있는 곳은 즉 절정 또는 중심에서 비켜서 있는 상태고, 나는 그것이 부끄러운 줄 알고 있다는 거예요. 부끄러움.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에 따라서 보기 주면서 해석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이런 두 번째 해석이 좀 더 심도 있는 해석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냥 어떤 행동을 하려면 죽음을 동반해야 되는 그 현실도 굉장히 부정적 현실이지. 그리고 우리가 기꺼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욕된 어떤 현실이야. 그렇지만 또 두 번째로 해석하면 어떤 행동을 하지 못하고 행동이 죽어 있어. 실천적 대응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는 결국 중심에 있지 못하고 비켜서 있는 교회에 있는 것이고, 나는 그것이 매우 부끄럽다는 걸 느끼는 것이. 두 번째 해석을 하면 좀 더 심도 있는 해석이 됩니다.
그다음에 마지막 그대는 반짝거리면서 하늘 아래서 간간히 자유를 말하는데 우스워라 나의 영혼 죽어 있는 것이 아니냐.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 뭐 여기다 쓸까요? 네, 이거 요걸 우리가 어떤 내용이 반복되고 있죠. 수미상관으로. 근데 조금 어떤 내용이 또 막 추가되고 있잖아. 그래서 시에서 많이 얘기하는 게 이제 반복과 변주 이런 얘기하지. 약간의 변주라는 것은 음악에서도 여러분 변주라는 게 완전히 첫째 마디, 둘째 마디가 있으면 셋째 마디에서 변주가 일어날 때 첫째 마디의 일부분을 수용하면서 조금 변화를 주는 게 음악적으로 이렇게 변주라고 합니다. 뭐 셋째 가서 완전히 변하는 그런 게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반복과 변주. 또 이 반복이라는 것은 뭐 어떤 강조겠지, 강조. 그래서 이 사령이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 사실 이제 그냥 문제는 평범하게 151번의 문제는 평범하게 그냥 내용에 대해서만 이제 물어보는 이런 수준에 그쳤지만 우리는 항상 뭐 내용과 표현을 같이 이해해야지만 그 시를 정확하게 꿰뚫을 수가 있는 거야. 응? 그러니까 문제를 맞췄다고 좋아하지 말고 그건 문제는 문제고 평면 중에 문제고 선생님이 강조했던 내용 중에서 다른 시와 달리 이렇게 말줄임표, 말없음표를 진행하는 처음부터 시작하는 거 이런 시 보기 드물잖아. 그런 것들. 그 다음에 반복과 변주가 있고 그 다음에 형식적으로 할 때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뭐 이게 좀 연결됐잖아. 마음에 들지 않아라. 응? 모두 다 마음에 들지 않아라.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마음에 들지 않아라. 이런 표현을 놓치면 안 되잖아. 이것도 역시 어떤 의미에서는 또 통사적 구조의 반복도 있지. 마음에 들지 않아, 마음에 들지. 반복. 반복은 또 리듬감을 가질 수 있다는 거. 운율 중에서 운의 요소를 가질 수 있다는 거. 그거랑 또 하나 심도 있게 이해할 때 우리가 뭐냐면 즉 행동이 죽음에서 나오는 욕된 교회라는 거. 이걸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심도 있게 해석하면 두 번째, 즉 행동이 죽어 있다. 즉 실천적 행동이 없고 있는 상태, 실천적 행동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결국 자기가 처해 있는 상황을 지금 현재 상황을 욕된 교회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 이런 것들 여러분 잘 음미해 보도록 하세요. 이렇게 해서 이 작품을 여러분이 잘 이해하고 감상하고 여러분 식대로 잘 이해한 다음에 마스터를 해야 되는 거야. 그 다음에 나를 보겠습니다. 나시. 자, 지워놓고 또 나시를 봅시다. 뭐 나시는 뭐 그렇게 어려운 시는 아닙니다. 자, 한강물 얼고 눈이 내린다. 벌써 얼다 눈. 자, 이런 데서 보면 자, 한강물이 언다. 얼다. 또 눈이 내린다. 뭔가 이런 계절적인 요인을 통해서 겨울의 어떤 계절을 통해서 뭔가 현실의 어떤 시련과 고난의 어떤 현실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또 암시해 주는 거지. 항상 시는 계절의 요소를 갖고 어떤 계절을 갖고 어떤 시대 상황이라든지 또는 현실의 상황이라든지 여기는 뭐 시대 상황에 구체적으로 나온 건 아니고 현실의 어떤 상황을 암시해 주고 또 상징하는 경우가 있다. 자, 강물에 붙들린 배들. 자, 이 배인데 이 배는 붙들린 배. 자, 붙들린 배라는 표현에서 우리는 이 상황이 어떤 수동적인 비자율적이라는 상황이라는 걸 알 수 있잖아. 배가 지금 붙들려 있다. 붙들려 있다는 것은 자기가 원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결국 억지로 정박되어 있는 이런 상태란 말이야. 붙들림. 그러고 보니까 훈련 받나 봐. 훈련 받는 것 같다. 아니야. 발등까지 딱딱하게 얼었대. 발등까지 딱딱하게 얼었으니까 단순히 훈련을 받는 것은 아닌 것 같아. 그렇잖아? 그렇게 얘기해. 우리는 강물 위에 서서 일렬로 늘어선 배들을 자, 이게 일렬. 어떻게 보면 문제는 그런 건 아닐 수도 있지만 일렬로 늘어서 있다. 나중에 보면 또 나란히 라는 표현이 있어. 자, 나란히 일렬 이런 것들이 때로는 질서일 수도 있지만 여기서는 어때? 어떤 통제 억압된 상황을 엿볼 수 있는지. 일렬로
그 다음에 나란히 이것이 자율성에 의해서 자유롭게 그렇게 된 모습이 아니라 어떤 외부적인 힘에 의해서 결국 그렇게 속박된 채 억압되어 있는 이런 상황이죠. 자, 그런 우리는 강물 위에 서서 일렬로 늘어선 배들을 비웃느라고 자, 비웃음 또는 시시덕거리다. 자, 물론 이것도 비웃음이라든지 시시덕거리다는 것도 넓은 의미에서 아주 포괄적인 의미에서는 비언어적인 것을 통해서 언어적인 행위를 하는 거라 볼 수 있어. 그러나 이것은 뭐 정상적인 언어 행위가 아닌 것이. 그러면 그런 모습을 보고 정상적인 어떤 언어 행위를 할 수 없다는 것은 뭔가 정상적으로 뭐 말할 수 없고 말을 갖다 통제하고 억압하는 그런 어떤 현실의 상황이 존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경에서도 어때? 나는 내가 실천적 행동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무 말도 못하고 있지만 또는 내가 아무 말도 할 수 없도록 만드는 현실의 조건이 있었겠지, 억압에. 그처럼 저걸 보면서 야, 이거 문제 있어, 이래서는 안 돼, 뭐 이렇게 언어를 정상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뭐 저럴 수가 있어, 이상해, 뭐 이렇게 비웃고 시시덕거린다는 것은 정상적인 언어 행위를 하지 못하거나 할 수 없게 하는 현실의 상황이 존재할 수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계속 이은 한강물 흐르지 못해 눈이 덮은 날 강물 위로 빙그르르 음성 상징어 같은 것이 사용되고 있네요. 웃음을 참지 못하고 나 뒹굴며 우리는 보았다. 얼어붙은 하늘 사이로 붙박힌 말들을. 자, 여기 보면 도치의 수법을 통해서, 도치는 강조고, 도치. 자, 그리고 또 하나, 자, 이게 붙들린 배는 결과적으로 볼 때는 여기 표현은 붙박힌 말들이겠지. 이렇게 유사관계. 붙들린 배, 외부의 환경에서 보이는 대상으로부터는 붙들린 배지만 또 그것과 마찬가지로 나는 붙박힌 말, 제대로 표현할 수 없고 말이 억압되어 있는 이런 상태. 하늘과 먼 강물과 하늘이 맞붙은 사이로 저어가지 못하는 배들이 나란히, 날아가지 못하는 말들이 나란히 숨죽이고 있는 것을 비웃으며 우리는 빙그르르 올겨울 몹시 춥고 얼음이 꽝꽝꽝 얼고. 그래서 결국 이런 혹독한 어쩌면 겨울을 이미지를 통해서 결국 속박되어 있고 억압되어 있는 상황의 현실, 그걸 배를 통해서 보여주고, 그와 마찬가지로 그 현실을 보고 또 시적 화자는 어떤 자유롭게 말할 수 없고, 그래서 마치 배처럼 내 말도, 우리의 말도 억압된 채, 속박된 채 그냥 비웃거나 시닥거리거나 행위를 통해서 빙그르 나둥기거나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결국 이제 그런 어떤 현실의 문제, 그 현실에 어떤 대응하지 못하고 결국 말조차 억압되어 있는 그런 상태를 이 시를 통해서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1번 149번 첫 번째 문제 너무 쉽네요. 5번 동일한 구조를 반복하여 사령 동일한 구조를 반복, 그 다음에 뭐 나란히 뭐 등등 뭐 이런 것들이 또 나에서 많이 나와 있잖아. 시적 상황에 대한 화자의 어떤 부정적 정서를 심화되는 과정을 드러내고 있고, 149번에 5번 159번은 뭐 여러분 다 풀어봤겠지만 2번이 틀린 거는 배의 내부적 원인이 아니라 외부적인 상황이지. 외부적. 그러니까 항상 반대의 짝들을 떠올려 보면서 문항의 진위 여부를 판정해 보란 말이에요. 내부적 원인이 아니라 뭐 외부적인 상황과 원인에 의해서 배들은 붙잡혀 있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이제 151번 문제, 151번 문제도 여러분 다 풀어보라고 과제했으니까 다른 문항은 그다지 어렵지가 않아요. 근데 1번 한번 볼까요? 1번 문항. 가에서 나의 영에 대해서 우스워라고 자주 하는 것은 의사소통의 여지가 축소된 상황에서
자신의 참여만으로는 의사소통의 장을 활성화할 수 없다는 성찰을 드러낸다. 아, 전혀 맞지 않죠. 내 힘만으로는 안 돼. 이런 얘기가 아니잖아. 이런 현실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대응하지 못하는, 어디까지나 나의 문제를 얘기하는 거지, 나만 해가지고는 이 의사소통이 이루어질 수 없다. 이게 지금 문제다. 이걸 얘기하는 건 아니죠. 요거 현실을 이렇게 부당하고 억압적인 상황이지만 그것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그런 자신에 대한 어떤 반성적 성찰. 그리고 나의 영혼은 죽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좀 어려운 표현하면 자조라는 게 스스로 조롱하는 거야. 영어로 하면 셀프 스콘, 스스로 조롱하는 거죠. 자조적인 어떤 한탄 또는 자신에 대한 비판을 감행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런 정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나눠준 프린트에는 김수영의 시가 또 실려 있습니다. 내가 이제 오늘 그것을 다 점검할 수 없을지 모르지만 시간이 있으면 해보겠지만 뒤에 또 이제 오장환 시도 있어가지고 첫 번째 김수영의 아주 유명한 눈이라는 시가 있고 또 두 번째 보면 또 뭐가 있습니까? 푸른 하늘을이라는 시들, 이런 시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김수영의 시를 갖다가 또 공부해보는 그런 어떤 그 학습 자료로 꼭 교재의 내용만 풀어보지 말고, 사실 이 교재의 내용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르칠 수 있는 내용은 한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항상 교재를 이용하면서 심화 학습을 다른 시로 통해서 하고 있으니까 그것도 여러분의 몫으로 잘 학습해서 자기 것으로 만듭시다. 자, 우선 이제 해결해야 될 시가 있으니까, 자, 종가라는 시를 보겠습니다. 종가. 자, 종가라는 시, 종갓집, 종가 이런 얘기인데. 자, 오늘 이 종가를 가르치면서 그 다음에 오장환의 어떤 다른 시를 관련지어서 이렇게 보겠습니다. 우선 이제 이 오장환이라는 시는 일제시대와 해방 전후에 활동했던 시인인데, 뭐 월북했다 아니면 생사를 알 수 없고 이런 어떤 시인인데, 자, 오장환이라는 시인에게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이 종가처럼, 자, 소위 전통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근대적인 것의 다른 동일한 표현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전통이라는 것, 전근대적인 것에 대한 것을 비판을 하고 또 부정을 하고, 그다음에 어떤 새로운 문물과 또는 문화와 이런 것을 지향해 나가는 이런 경향이 있어요. 자, 식민시대 보면 물론 이제 그 일본을 통한 어떤 근대 문물이 다 긍정적이진 않지만, 그렇다고 뭐 맨날 고리타분하고 관습을 넘어서 인습에 매몰되어 있는 어떤 고향 사람들, 또 가족, 전통적인 것들, 이런 것들 보면 뭐 아주 답답하고 한심하기 짝이 없게 느낄 수가 있잖아. 선생님하고 배운 작품에서 그 염상섭의 작품 배운 적이 있었죠. 만세전이라는 작품에서도 거기에 보면 우리의 어떤 그 전통적인 생각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그 한심하고 부정되는 측면이 있단 말이에요. 자기의 아내와 사랑이 있는 존재는 아니지만 자기의 아내가 위독해서 죽게 되는데 그 까닭이 뭐였습니까? 가슴에, 젖가슴에 종기 같은 게 났는데 이걸 항생제 치료를 받지 않고 계속 이 가슴을 어떤 남자에게, 의사에게 보일 수 없다는 그런 집안의 어떤 풍조, 풍조보다는 그런 전통적인 관습, 관념, 이런 것 때문에 계속 한약만 먹이고 그러다 결국 이게 뭐 돌이킬 수 없는 어떤 질병이 돼가지고 염증이, 그래가지고 결국 이제 죽어가는 거잖아. 이런 거 보면 얼마나 한심하기 짝이 없는 거지. 그런데 오장환의 또 다른 시를 보면, 내가 그래서 이 현실에 나왔어. 현실에 나왔단 말이야. 근데 이 현실은 뭐 내가 이 현실에 대해서 나는 내가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현실이야. 그 다음에 이 현실은 또 뭐 부정적이야. 현실이. 이 현실 자체가 내가 현실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식하지도 못했고, 현실의 모습은 내가 생각한 것보다 달라. 그러니까 뭐 결국 이것 때문에 다시 뭐 자기 고향을
고향인에 대해서 또는 고향에 대한 추억을 그리워하면서 이것을 떠올려보는 이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 버렸던 고향이지만 그래서 요거는 이제 여러분 이제 프린트에 우리가 종가를 배운 다음에 프린트에 나눠준 여수란 작품을 활용하면서 그 특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식민 시대에 새로운 문물의 세례를 받은 어떤 지식인이라든지 문인들이 갖고 있는 특성이 어떻게 보면 두 가지가 다실 수 있어요. 하나는 부정하지만, 그러나 다시 부정하고 찾은 현실이 식민지 현실이야. 그 현실은 또 뭐 마땅하지 않은 거지. 그래서 다시 한 가닥 위안으로서 추억으로서 또 지난 날을 그리워하는 이런 식. 자, 우선 가를 보겠습니다. 종관. 돌담으로 튼튼히 가려놓은 집안엔 검은 기와집 종가가 살고 있었다. 검은, 물론 검은에 나오면 동그라미 쳐놓을까? 물론 기와가 검을 수도 있고 청기와처럼 파랄 수도 있지만 굳이 검은, 오랜 세월에 걸쳐서 검은 이런 어떤 색채적인 시어는 뭔가 분위기가 낡고 칙칙한 이런 분위기 주는 거야. 충충한 물속에 거미알 터지듯 흩어져 나간 입안의 지손. 지손은 뭐 자손이라고 볼 수 있어. 그러니까 이 자손을 갖다가 거미알이 터지듯 팍 터져 나갔다. 이걸 비유 자체가 좀 긍정적이지 않잖아. 자기의 자손들이 말이야. 어이구, 그냥 거미알 터지듯 그냥 터져나간 이 자손들. 자, 모두 다 싸우고 찢고 헤어져 나가도 오랫동안 이 집의 광역을 지켜주는 신주들. 그러니까 딱 보면 다 나가고 없는데 어떻게 보면 신주단지 위패란 말이에요. 위패. 조상이 어떤 것을 모시는 위패만이 탁 있는 거예요. 대머리에 곰팡이 나도록 알려지지 않아도 신주들은 대머리에 곰팡이 나도록 오랜 동안 알려지지 않아도 종가에서는 무기처럼 무기, 이 신주 위패 같은 것이 하나의 무기처럼.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이런 거잖아. 전가의 보도 이런 말 들어봤어? 전해지고 있는 집안에 전해지는 무기처럼 막 휘둘리는. 그러니까 이 신주 단지가 조상들 그다음에 우리가 이런 집안이고 이런 내력을 갖고 있고 이렇게 내세우는 그런 것처럼. 자, 제삿날이면 갑자기 높아 제상 위에 날름이 올라앉는다. 기껏 해봐야 집안의 영광과 영광을 보여주는 것은 제삿날 올라가는 위패뿐이다. 이거 위패다 이거. 위패. 어떻게 보면 조상도 중요하지만 오직 내세울 게 없으면 오래 묵혀놨던 제삿날이 되면 오래 묵혀놨던 위패나 올려놓고 우리의 조상은 누구였고 이런 집안이었고 이런 것을 내세우겠어. 어떻게 보면 현실적으로 진짜 정당하고 떳떳하게 내세울 것도 없는 거죠. 큰 집에는 큰아들의 식구만 살고 있어도 제삿날이면 제사를 지내온 사람. 오조 할머니. 자, 여기서 오조 할머니는 오조라는 건 의역하면 5대조 할머니야. 4대조도 아니고 5대조. 그러니까 먼 조상의 할머니야. 이 오조 할머니가 어떻게 보면 집안의 질서와 규율, 이런 것들을 또 상징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또 아들, 며느리, 손자 7촌, 8촌 한데 올려 시끄럽게 닝닝거린다. 또 시집 갔다 쫓겨온 작은 딸, 과부 되어온 큰 고모, 손가락 빨며 구경하는 이종 언니, 이종 오빠. 별로 그렇게 지금의 사는 모습이 잘 살고 있는 것 같지 않아. 그리고 오조 할머니 시어머니도 남편도 동네 백성들을 곧잘 잡아다 들여다 모말굴림도 시키고 줄이 보면 어때? 자, 모말굴림, 주리떼. 여러분 주리떼는 많이 들어봤을 거야. 다리 사이에 집어넣고 이제 관아에서 막 고문하고 그럴 때 말이야. 모말굴림 주석을 보세요. 자, 곡식을 담는 그릇에 무릎을 꿇치는 거야. 야, 그러니까 예전에 이 집안이 행색계나 하고 그럴 때는 그 어떻게 보면 소작인이나 이런 사람들, 마을 사람들에서 아주 강압적이고 위세를 떨치면서 행패를 부리기도 했겠지. 이런 집안이란 말이야. 그 집안이 말이야 이렇게 긍정적인 집안이 아닌 것 같아. 또 지금도 종가 뒤란 곁에는 말이야, 자, 나무, 복사나무, 복숭아나무 위에 대거리가 번들번들한 달걀 귀신이 웅웅거린다는 마을의 품.
뭔가 어딘가 달리자 귀신이 있다. 뭐 이렇게 흉흉하고 의심스러운 그런 종가의 분위기. 또 종가에 사는 사람들은 아무 일 안 해도 지내왔었고 아무 일도 안 해. 아무 일도 안 해. 무릇 우리가 사람이라면 노동을 통해서 해야 되는데 아무 일도 안 한다는 것은 노동을 하지 않는 거야. 노동을 하지 않고 일도 하지 않고 뭐 일도 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 뭐 자기들이 갖고 있는 땅이나 논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뒤에 보면 뭐 고리대금 뭐 이자 노리나 하고 말이야. 이름. 지내왔었고 대다수는 아무런 제주도 물. 이 아무 일도 아니고 제주도 없어. 물려받잖아. 물려받지 않았다는 것은 결국 뭐 제주를 익히려고 하지 않은 거지 어떻게. 이게 물려받지 않았다는 얘기지만 제주도 물려받지 않고 애써 뭐 노력하지도 않고 그러면서 살아가는 거야. 응? 종갓집 영광님은 어떤 근시 안경을 쓰고 눈을 찝찝거리며 먹을 궁리를 한다고 자기들에게 즉 소자기들에게 고리대금 저 고리대금이야. 고리대금 이거는. 그러니까 아주 이 삶의 모습이 아주 부정적이야. 부정적. 그러니까 이러고 사는 게 이게 지금 종가란 얘기야. 이게 바로 나의 종가. 그래서 아주 신랄하게 풍자적이고, 그리고 색채적 이미지, 그다음 비유적 이미지를 통해서 이런 종가에게 무슨 희망이 있는가? 전통의 종가라는 게 그것을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어. 이 고리대금, 결국 고리대금 착취하는 거잖아 어떻게 보면. 또 지나가는 의미에서 여러분 일본의 미야자와 겐지라는 작가가 있어. 일본에서도 굉장히 존경받는 작가인데 아마 여러분 이제 이런 건 들어봤을지 모르겠어. 은하철도의 밤. 만화 영화에는 은하철도 999인가 뭐 있지만 그 만화 영화가 올해 이 작품 1930년대 작품인데 이 작품의 토대를 두고 만화 영화를 만든 거야. 아주 그 일본에서 가장 그 존경하는 어떤 작가 중에 하나인데 장편보다는 단편 소설, 중편 소설 많이 썼던 아주 그 30년대 이런 작품을 쓴 사람이 쓴 건 대단하다. 이 사람이 일화를 보면 이 사람도 집안이 전당포에다 고리대금 이거 하는 집안이야. 그래서 아버지는 이 가업을 이어받으라는 거야. 근데 자기는 그 시대 정신에 맞지도 않고 어차피 그것은 자기의 주민들과 사람들을 갖다가 착취하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집안을 등집니다. 아버지하고도 갈라서. 그래서 결국 이제 홀로 어떤 농민운동에 헌신합니다. 농민운동에 헌신해서 그러니까 30대 말에 결국 이제 죽지만 병으로. 그러니까 고리대금이 나오니까 그런 얘기 좀 해주고 이 사람도 집안에 고리대금이 이름을 이어받아가지고 그거를 갖다가 어떻든 간에 그거는 마을 주민들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보면 착취하는 것이 아니냐. 내가 그것을 이어받으면서 살 수는 없다. 이 시대에 내가 걸맞는 것을 해나가겠다. 이런 생각으로 그걸 버리고 아버지와 등지더라도 결국 농민운동에 헌신하죠. 자, 노래와 이야기 전에 선생님 프린트를 보도록 합시다. 프린트를 보면 프린트의 두 번째 프린트에서 가작품을 자, 선생님이 뭐라고 했어? 오장원의 시에는 이렇게 전근대적인 것을 비판하고 부정하는 아직 이제 우리 여기 종가에서는 새로운 문물을 지향한다 이런 것은 나오진 않았지만 이걸 비판하는 거잖아. 근데 또 하나의 가닥은 현실의 집을 떠나서 고향을 떠나서 현실의 자기를 탁 던져서 그걸 살아왔지만 그러나 그것도 여의치 않은 거야. 그런 내용들이 이제 나와 있는데 그 내용을 조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우고 자 여수. 자 여수는 뭐 나그네의 어떤 수심이겠죠. 여수는 결국 내가 나그네가 되었다는 것은 뭔가 자기의 어떤 터전을 벗어나서 살게 되면서 느끼는 수심과 이런 것들, 근심과 이런 것이 되는데요. 자 봅시다. 여수에 잠겼을 때 나에게는 조그만 희망도 숨어버린다. 자 내가
자기의 고향이도 어떤 터전을 떠나서 나그네가 되어서 어떤 현실을 살아갈 때 말이야. 나그네로서 어떤 수심을 느끼면서 타일 때 말이야. 뭔가 희망, 응? 그런 것도 찾을 수 없는 상태야. 응? 요령처럼 흔들리는 슬픈 마음이야. 자, 요런 방울처럼 왔다 갔다 하면서 비유했지만 어떤 슬픔. 나는 나그네로서 여수에 젖어서 뭔가 지금의 현재 슬픔을 느끼고 있어. 응? 슬픔을 느끼고. 그리고 요지경 속으로 나오는 좁은 세상에 이상스러운 세월들. 그러니까 자, 이 현실이라고 딱 안 나왔지만 이 현실은 뭐 요지경 같은 거 할 수 없고 뭐 요지경, 요 세상은 요지경 이런 말도 있잖아. 요지경 같은 현실이야. 그리고 이상스러운 세월들. 응? 그래서 나는 이런 나그네였어. 1번과 2번 현실은 또 막 요지경 같고 이런 데서 1번과 2번 이런 상태가 된다. 이 상태에서 나는 한 가닥 뭐 과거에 대한 추억을 떠올린다. 어? 추억이 무성한 습속에 있다. 이 추억은 뭐 내가 지나온 떠나온 어떤 곳에서 내가 갖고 있었던 추억이지. 아마 이 추억은 명확하게 나오지 않았지만 어떤 자기의 고향이라든지 거기서 자기가 겪었던 그런 날들의 어떤 추억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이 어때? 과거를 기억한다는 거 여러 가지가 있지만 과거를 떠올리고 한 가닥 그것에 대한 위안을 얻고 그런 것들은 어때? 어떨 때 그런 거야? 현실이 버겁고 힘들고 또 미래의 삶이 비전도 없고 전망도 불투명할 때 한 가닥 위안으로서 과거의 추억을 떠올리잖아. 지금 이제 시적화자의 상태는 그런 상황이다 볼 수 있어. 응? 자, 그다음에 요지경을 메고 다니는 늙은 장돌뱅이의 고달픈 주막꿈처럼. 자, 요지경을 메고 다니는 늙은 장돌뱅이의 고달픈 주막꿈처럼 누덕누덕이 기워진 때 묻은 추억. 계속 이 사람은 막 추억을 떠올리고 있어. 추억을. 이 추억을 떠올린다는 것은 결국 자기에게 이제 현재는 괴로우니까 과거를 자꾸 떠올리는 거야. 과거. 그럼 왜 이렇게 과거를 떠올리게 되는가? 이걸 생각해보자. 추억은 신뢰할 만한 현실은 어디에 있는가? 이 까닭은 이 과거의 추억만을 계속 떠올린다는 것은 무엇으로부터 귀인되는가? 첫째, 신뢰할 만한 현실이 없다는 거야. 신뢰할 만한 현실이 없어. 난 이 현실에 왔지만 이 현실은 신뢰할 만하지 못하는 거야. 신뢰할 만한 현실이 어디 있는가? 그 다음에 또 나는 시정배와 같이 시정잡배와 같이 현실을 모르며 아는 것처럼 믿고 있었다. 두 번째는 또 현실 인식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거지. 내가 이 현실이 어떻다는 거. 즉 고향을 떠나서 떠나와서 이 현실에 왔는데 현실을 딱 살아보니까 이 현실은 전혀 신뢰할 만한 현실이 없다는 거야. 이렇게 하지만 이제 일개치하여 어떤 부정적인 현실이겠지. 시대 상황은 딱 안 나왔지만 자기가 살고 있는 현실이 마음에 들지 않고 결국 긍정되지 않는 거. 그런데 또 하나는 내가 현실을 제대로 알지 못했어. 현실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이 현실에 뛰어들었기 때문에 나는 그 현실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지. 만약 현실이 이런 것을 알았다면 나는 이렇게 행동하지 않았을 거야. 이렇게 되는 거잖아. 두 가지. 괴로운 행여 속에서 외로이 쉴 때마다 외롭고 슬픔을 갖고 있는 거야. 1년의 슬픔이 있고 또 외로움. 행여라는 것은 돌아다니는 거 나그네. 여러분 이제 참고로 행여병자라는 말 있잖아. 행여병자라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이제 거주지가 일정하지 않고 이렇게 돌아다니는 사람, 유랑하는 사람들. 나도 행여야. 한 곳에 정주하거나 그럴 수 없고 나그네처럼 돌아다니는 유랑하는. 행여 속에서 외로이 쉴 때면 달팽이 깍질 틈에서 문 밖을 내다보는 얄미운 노스텔자. 노스텔자 노스텔자. 향수. 향수라는 것은 항상 지나온 과거와 관련되어 있는 것이. 현실을 받아들이고 현실 속에서 어떤 것을 이룰 수 없으니까
과거에 대한 어떤 기억, 노스텔지 이것만 갖게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그게 뭐냐면 달팽이 깍질, 뭐 껍질이라고 생각하죠. 딱딱한 껍질 틈에서 문 밖을 내다보는 얄미운 노스텔지, 얄미운, 얄밉게도 이런 향수가 나에게 떠오른다 이거지. 너무나 뼈 없는 마음으로 너는 무슨 두 뿔따귀를 휘저어 보는 거. 뿔따귀. 마치 이제 뭐 달팽이 따지면 뭐 더듬이 같은 거겠지. 그리고 달팽이는 어떻게 보면 뼈가 없잖아. 그게 나오는 게. 그러니까 이제 그걸 이제 뼈 없는 마음 뭐 이런 식으로 또 관련졌다 볼 수 있고. 하여간 자기 자신을 말이야 어떻게 보는 거야. 마치 달팽이가 그 껍질 틈으로 탁 자기를 이렇게 더듬이나 이것을 내놓고 휘젓는 것처럼 말이야. 이 현실 속에서 나는 어떤 걸? 그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고 현실에 대해서 긍정할 수 없고 그러니까 결국 옛날 노스텔지아, 즉 또 나온 고향에 대한 그리움만이 나에게 이렇게 싹 트고 있다. 또 드러나고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장원 씨의 우리가 두 가지 성격을 오늘 교재와 프린트를 통해서 살펴본 거야. 그러니까 어디에 초점을 줄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식민지대 시대를 살아가는 어떤 그 인텔리게층의 또는 하나인 어떤 그 소설가나 시인들 중에는 하나는 새로운 문물을 통해서 받아들이게 되는 어떤 그런 것에 대한 지향. 그래서 전통적인 것을 부정하고 비판하는 그런 가닥이 있는가 하면 또 하나는 이 문명과 문화의 새로운 현실을 자기가 또 뛰어들었지만 그 현실은 자기 생각과 다르고 그리고 현실은 부정적이기 때문에 그 속에서 다시금 자기의 두고 겪었던 것에 대한 그리움을 표하는 그런 작품들이 있다는 거. 자, 요 정도 하고 그 다음에 교재로 돌아옵시다. 자, 시간이 얼마 안 남았지만 우리가 나시 노래와 이야기라는 것을 있습니다. 아마 선생님 이제 설명을 들으면 문제 푸는 거는 굉장히 쉽지 않을까 싶어요. 노래와 이야기 보세요. 좀 기계적인데 노래는 첫째 심장. 자, 심장이라는 것은 이건 감성의 세계야. 그 다음에 이야기는 뇌수. 자, 뇌와 관련되어 있으니까 이성과 논리. 물론 뇌에서 모든 작용을 하지만 시는 노래라는 것은 감성의 세계고, 그 다음에 이야기는 어떤 이성의 세계다. 이성적 특성을 갖고 있다. 그래서 자, 노래의 기능에 대해서 뭐라 하냐면 처형이 밤늦게 돌아와 노래로서 아내를 범한 귀신을 끌어 엎드리게 했다지만 막상 목청을 떼어내고 남은 가사는 베개에 떨어뜨린 머리카락 하나도 건드리지 못한다. 노래의 어떤 기능, 역할, 기능. 자, 노래는 어떤 감성의 울림 이런 것들을 주는 것이 아니냐. 처형가에서 처형이 노래 부르지 않고 그냥 말로만 했다 그러면 역신을 감복시키지 못했을 것이다. 그렇잖아. 우리가 말로 하는 것보다 때는 노래로 음률에 따라서 노래를 할 때 평범한 가사도 감동을 줄 수 있잖아. 노래라는 것은 바로 감성의 울림과 관련되어 있다. 그런데 자, 또 노래의 기능. 하지만 처형의 이야기는 살아남아서 새로운 노래와 풍속을 짓고 유전해야 해요. 자, 그러나 또 이야기는, 자, 이 처형의 이야기는 또 새로운 노래를 만들고 또 이어져 간다는 거. 자, 이 새로운 노래, 여러분 향가 신라 때 처형가도 있지만 고려가요 처형가도 있죠. 좀 긴 노래인데 고려가요 처형가도 있어. 그러니까 즉 처형설화는 거기서 그치지 않고 더 계속 그 이야기가 이어져 가면서 또 하나의 처형가라는 노래를 만들 수 있다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정간보. 정간보는 예전에 우리의 어떤 악보집이야.
정관보가 오선지, 지금의 어떤 서양식 악보집으로 바뀌고 이제 아무도 시집에 악보를 그리지 않는다. 그럼 여기서 이제 현대에는 뭐 시와 노래의 분리. 그렇죠. 시인이 노래로서 시를 짓지 않잖아. 이제 시와 노래가 분리됐다. 그러나 노래하고 싶은 시인은 시인은 말 속에 은밀히 심장의 박동을 고라는다. 자, 이 시인은 노래의 어떤 성격, 노래 가지고는 어떤 감성의 울림 이런 것들을 내가 시 속에서 표현하고 싶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야. 그래서 뭐 심장의 박동은 뭐 감성의 울림 같은 거죠. 이런 것들을 줄 수 있는 노래적인 요소를 갖다가 이 시 속에서 표현하고 싶어. 그러나 내 격정의 상처는 노래 시 덧나 다스리는 이 처방은 이야기. 자, 그래서 이 시는 뭐라고 하냐면 내 격정의 상처가 있다고 해봐. 격정의 상처라는 것은 어때? 이것도 뭐 감성적인 거지. 이성과 논리가 아니라. 근데 이 격정의 상처를 노래는 또 역시 뭐 감성의 울림을 주는 거잖아. 그러면 감성이 어떤 상처, 격정의 상처가 있는데 이걸 또 감성적인 요소로 더하면 더 상처가 덧날 수가 있다. 쉽게 덧난다. 그래서 결국 여기에 이것을 할 수 있는 이 덧나는 것의 처방은 이야기다. 이야기. 너무 감성적으로 고양되고 이런 것보다는 차분하고 이성적인 것을 통해서 좀 이것을 가라앉힌다는 얘기지. 이 내용 알겠지? 격정의 상처를 또 노래적 요소로 또 표현하면 쉽게 덧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러지 않기 위해서 처방은 이야기의 요소. 시에서 이야기의 요소를 도입한다. 그래서 결국 이야기로 하필 시를 쓰죠. 노래로 시를 쓰는 건 아니지. 현재는 노래를 쓰는 건 아니야. 이야기로 시를 쓰지만 의역하면 뇌수와 심장이 결합되어 있는 거죠. 결국 자기의 이제 뇌수와 심장이 결합되어 있는 그런 시를 쓰고 싶다. 그러니까 시인의 시에 대한 생각과 자기의 바람을 표현한 것이라고 볼 수 있죠. 뭡니까? 그리고 나의 작품이 노래적 요소인 감성과 그 다음에 너무 감성에 치우치지 않고 또 이야기적 요소인 어떤 이성과 논리 또는 것에 잘 어우러진 그런 시를 쓰고 싶다. 그러니까 이제 누구나 시인들은 윤동주도 자기도 서시에서 어떤 시를 쓰고 싶다는 것을 드러내잖아. 그 시인들 중에서 제일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는 시에 대한 자기의 생각, 어떤 시를 쓰고 싶다는 그런 것들을 드러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152, 153, 154, 155 문제는 이 내용을 여러분이 잘 이해한다면 평이하게 다 풀 수 있고 과제에 내준 것처럼 여러분 다 했을 것이라고 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나오신 프린트에 보면 여수 기항지도 있고 풍랑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 교재에 보면 시나리오나 희곡이 좀 많이 실려 있지 않기 때문에 선생님이 시나리오 시곡도 제시했어요. 그래서 하여간 여러분 먼저 공부해본 사람은 복습을 해보고 다음 시간에는 여기에 나눠준 프린트 있죠. 여기에 과제라 생각하고 이걸 잘 풀어갖고 오도록 하세요. 또 오늘 여기에 시 설명했는데 틀렸거나 이해 안 되는 것은 선생님한테 질문을 하시고 자, 오늘 수업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